안녕하세요 수험생 여러분. 2017 수능개념 최경석의 천하부적 동아시아사 마지막 강의 32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1강 동아시아의 이 지도 막 그리면서 랴오허강, 이 황허강, 양쯔강 했던 데가 엊그제 같은데요. 벌써 32강 마지막 제입니다. 수능 개념은 저자직강 강의입니다. 그래서 각 강사들마다 자신들만의 여러 가지 특징이 있겠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이 처음에 수능 동아시아사가 생겨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동아시아사가 갖고 있는 의미, 바로 주제사이자 관계사라는 것 때문에 무엇보다도 이 강의는 저는 교과서의 내용을 최대한 여러분들에게 풀어드리는 것이 저의 역할이다 라고 생각을 했고, 이 강의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의 목표는 3전 교과서, 예전까지는 2전 교과서였는데요. 이 3전 교과서에 나와 있는 주제사를 최대한 여러분들에게 제가 생각하는 그 맥락을 포함해서 알려드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경제성장 그리고 동아시아 갈등과 화해라는 부분인데요. 오늘날의 동아시아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수능상에서 한 문제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어떻게 보면 각 국사에 대한 부분들이 쫙쫙 나옵니다. 제가 다만 지금까지 수능 경향성과 함께 앞으로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겠다라는 부분에서 맥락을 짚어드리는 정도로 하고요. 깊게 들어가지는 않을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그러면서 바로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동아시아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제 시각과 관점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시각과 관점을 잡아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32강 한번 출발해 볼까요? 32강에서의 기본적인 핵심 키워드는 6가지입니다. 55년 체제부터 시작해서 영토 분쟁에 대한 부분이고요. 자, 먼저 55년 체제라는 부분 보게 되면 1번입니다. 1번인데 일본은 55년 동안이 아니라 55년부터 93년까지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봤을 것입니다. 현재 아베 총리도 당연히 자민당 이렇게 들어보셨죠? 그래서 바로 그 자민당 중심의 체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 55년 체제가 1955년부터 있었던 자민당의 거의 독주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오로지 자민당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분명히 야당이 있지만 정말 상대적으로 강한 이 자민당과 나머지 굉장히 약했던 야당이 있었다. 그러다가 93년에 뒤집어지게 되는데요. 그래서 자민당 체제라고 할 정도로 상당히 거의 일방적인 독주를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모습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나 써주시면 되겠고요. 현재도 일본은 자민당입니다. 자, 그 다음에 87년 6월 민주항쟁이 있습니다. 87년 민주항쟁은 여러분들이 4.19 혁명, 그리고 5.18 민주화운동, 그리고 87년 6월 민주항쟁의 이 나름대로 정치사적 흐름 속에서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87년 6월 민주항쟁을 통하여 대통령 직접 선거제, 바로 직선제를 쟁취했다. 그리고 이 직선제를 담은 부차 개정 헌법을 만들어냈다라고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문화대혁명이 나옵니다. 문화대혁명은 중국이에요. 중국인데 중화인민공화국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문화대혁명은 마오쩌둥이 중심이 돼서 약 10년 정도 펼쳤던 문화대혁명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본주의 문화에 대해서 혁명을 일으키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오쩌둥과 홍위병이라는 세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만 써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天安문 사건이 있는데,天安문은 우리나라의 광화문 같다라고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중국 자금성이 있고 그 앞에 있는 문이 천안문, 바로天安문으로 발음이 되는 바로天安문이 있는데, 사건이 있습니다. 1989년이고요. 중국의 우리나라의 87년 6월 민주항쟁처럼 중국의 민주화 운동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87년 6월 민주항쟁과 상당히 많이 비교되거나 문제로 나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도이모이는, 도이라는 말은 베트남어로 도이, 바꾸다, 머이라는 말은 새롭게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도이머이, 새롭게 바꾸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의 베트남의 개혁 개방 정책을 도이머이라고 얘기합니다. 라고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영토 분쟁이 있습니다. 영토 분쟁에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쿠릴 열도 쪽에 있었던 북방 사도, 그리고
센카쿠 열도, 중국 쪽에서는 갸오이다오라고 하는 곳, 그리고 시사군도, 난사군도까지 배울 건데요. 독도는 영토 분쟁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일본이 부당하게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말도 안 되게 주장하고 있는 것이고, 영토 분쟁 중에서는 여러분들이 시험에 센카쿠가 많이 나온다. 특히 센카쿠 열도를 알아두자. 중국 쪽에서는 갸오이다오가 있는데 이거를 집중적으로 여러분들이 알아두자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우리 교재 126페이지부터 제가 쭉쭉 들어가려고 하는데요. 먼저 이제 정치 경제를 제가 다 모아놨어요. 그래서 일본이 어떤 현대사에서 정치적인 흐름을 가지고 가면서 또 경제가 발전했느냐라는 부분이 있고요. 사실 앞에서 30, 31강에서 했던 부분이 조금 반복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쉽게 갈 수 있지 않을까. 다만 55년 체제라는 말 자체를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여기 보다시피 1955년을 말하는 거지 55년 동안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먼저 사회당이 있습니다. 일본의 사회당이 통합되자 여기에 대해서 위기감을 느꼈던 민주당과 자유당이 합쳐서 자유민주당. 그래서 우리가 줄여서 뭐라고 한다? 자민당이라고 한다. 그렇게 돼 있고요. 1955년부터 93년까지 자유민주당, 바로 자민당의 장기 집권과 사회당의 견제가 있지만 상당히 이쪽 자민당의 독주체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심지어는 정경유착의 흐름까지 나타났다. 그러다가 문제도 일어나서 1970년대 록히드 사건이라고 해서 미국의 군수업체 록히드사가 있습니다. 이쪽에서 로비가 들어갔어요. 그러다 이게 이제 발각됐던 일이 바로 정경유착. 그래서 록히드 사건 같은 경우를 보면서 당시 사람들이 이 뭐야 자민당이 상당히 부패한 면도 있네? 라고 알게 되겠죠. 자, 그러다가 결국에는 이 정치적 부정부패와 거품경제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얼핏 들어봤을 거예요. 일본이 한때 굉장히 잘 경제적으로 발전하다가 거품경제가, 버블경제가 붕괴했다 이런 얘기 들어봤을 것인데 그러면서 결국에는 1993년에 비자민당 연립 정권이 만들어지게 되고요. 근데 이 비자민당 연립 정권을 통해서 55년 체제가 붕괴됐다고 하지만 정권 교체라는 말을 쓰진 않아요. 정권 교체는 2009년에 민주당이 하토야마 총리가 있는데 그 2009년에 민주당이 집권하면서 정권 교체가 됐다라고 얘기하고요. 그러다가 2012년에 자민당 아베 정권이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데요. 아베 정부가 다시 들어서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선 우선 정치적으로 일본이 55년 체제 그 속에 자민당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32강에서 말하는 이제 바로 경제 성장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일본은 미군정기 이 메가더의 5대 개혁 지령이라는 거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그래서 농지 개혁도 있었고 노동조합도 있었다라는 말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재벌 해체도 있었다라고 했는데 자, 그러면서 미군정기 이렇게 특히 대표적으로 세 가지가 있다 알아두시고요. 그런데 6.25 전쟁, 그래서 일본 입장에서는 조선특수라고 할 정도로 경제가 성장될 수 있었던 것 요인 중에 우리의 6.25 전쟁도 있었다라고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베트남 특수도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본이 베트남 특수를 통하여 발전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일본은 한때 세계 2위 경제 대국화라고 해서 정말 경제가 세계 2위일 정도도 있었고 그 다음에 70년대에 석유 파동으로 잠깐 휘청였지만 곧 복원했다. 그래서 80년대 이 부분부터 좀 봐주세요. 80년대 최대 호황기였다. 그러다가 80년대 말에 결국 거품 경제라는 것이 드러나면서 위기에 닥치다가 결국엔 1990년대 초에 이 일본 경제가 무너지게 된다. 그래서 일본 주가와 부동산이 폭락하게 되고요. 장기 불황을 거치다가 최근에 이제 아베노믹스라는 것으로 다시 좀 되살아나는 모습도 나타난다고 하는데요. 아베노믹스까지는 우리가 알아둘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아두시고요. 80년대 최대 호황으로 갔다가 꺾였다. 그러다가 다시 요즘 되살아나는 그런 흐름을 갖고 있다라는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는 사회변화와 사회운동에서는 일본도 우리보다 훨씬 더 빨리 저출산과 이제 인구의 고령화를 겪었고 그 다음에 노동운동과 학생운동도 있었고 1960년대 안보투쟁이 한 교과서에 보면 사진과 함께 나온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제가 말씀드렸던 1960년에 미일 안전보장조약 이것을 개정한다 그랬죠? 개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반대하면서 안보투쟁이라고 해서 있었고요.
그 외에도 공해 반대, 재개발 반대 등의 투쟁이 있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뭐 반드시 외울 필요는 없겠고요. 일본의 지방자치나 환경운동이나 인권운동 등은 상당히 활성화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일본 하면 일본을 싸잡아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비판하거나 안 좋게 보는 경향도 있지만 일본에서 우리가 분명히 배울 점도 있어요. 일본이 의외로 지방자치나 그 다음 환경운동, 인권운동도 상당히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일본을 비판적으로 바라보면서도 그들 나름대로 시민운동이 발전되어 있는 모습도 우리가 함께 볼 수 있는 그런 해안을 좀 가져야 되겠고요. 자, 우리나라 부분은 짧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4.19 혁명, 그리고 5.18 민주화운동, 그리고 87년 6월 민주항쟁이라는 세 가지 이 과정을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 4.19 혁명은 이승만 정부가 이제 무너지게 됐다라고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5.18 민주화운동은 이제 당시에 신군부에서 무너지게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87년 6월 민주항쟁을 통하여 이 아까 말씀드렸던 직선제로 이 구차개헌이 있었고, 그 다음에 결국 나중에 가서 쭉 이 노태우 정부, 김영삼 정부 가다가 김대중 정부를 평화적 정권 교체로서 교과서에서 상당히 좀 주목하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이후에 노무현 정부, 이명박 정부, 그리고 현재 박근혜 정부까지 오게 되는 모습은 교과서에서 언급하지 않고 있고요. 자, 그 다음 경제 성장에 대한 모습 보게 되면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추진됐다라는 부분이 있고, 이것을 여러분들이 볼 때 그 한 교과서에서는 이미 제2공화국 장면 내각에서부터 이미 계획이 수립됐고 그것을 박정희 정부에서 추진했다, 이렇게 자세하게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요. 우선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있고, 이와 함께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자금 마련을 위해서 한일 기본조약이 있었고요. 그 다음 1965년부터 이 베트남 전쟁에서 우리가 이 파병, 64년부터 분명히 비전투부대가 파병됐지만 이 전투부대 파병이라는 부분과 함께 베트남 특수,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한국과 일본이 여기서 특수를 누릴 수 있었다는 부분을 함께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70년대 철강조선 중화공업이 있었고, 80년대에는 외부적 요인, 바로 저유가, 저달러, 저금리로 우리가 호황을 누렸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 하나 최근에도 경제 위기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과거를 교훈으로 삼자라고 했을 때 많이 나오는 것이 1997년 말에 있었던 외환위기를 많이 얘기하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경제적으로 있는 모습이 나오는데 요 두 가지 가나가 좀 더 우리가 이 수능상에서 나올 수 있겠다라고 해서 좀 더 여러분들이 눈여겨봐 줬으면 좋겠고요. 자, 중국으로 가겠습니다. 중국은 여기서 말하는 중국은 중화인민공화국이에요. 아예 써놓고 합시다. 여러분들이 타이완하고 늘 헷갈리니까. 중화인민공화국으로 보시고요. 중공으로 표현 안 한다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중국이 있는데 중화인민공화국은 마오쩌둥 중심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자, 그래서 마오쩌둥 중심으로 체제를 만들어 나가서 이들이 중국에서도 경제개발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1차 때 중국에서 나름대로 성과를 거두면서 마오쩌둥이 우리가 영국이나 미국을 따라잡을 수 있다라고 하면서 한번 크게 점프해보자, 뛰어보자라고 얘기해요. 뛰어보자. 그래서 대약진 운동이라는 것을 1958년부터 이제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이러면서 정말 이 마오쩌둥이 자기가 생각하는 공산주의가 경제뿐만 아니라 전 사회 자체가, 특히 중국의 농촌 사회조차도 완전히 사회주의 자체로 그들 입장에서 정말 완벽한 공동체를 한번 꾸려보자라고 해서 인민공사라는 걸 만들어요. 보통 이제 1950년대 후반, 58년으로 얘기하는데, 그런데 미리 말씀드리면 대약진과 인민공사 둘 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대실패를 거둬요. 알아두시고, 당시 이제 마오쩌둥이 권력을 독점적으로 가져가면서 58년에 우리가 영국과 미국을 따라잡겠다. 그런데 어떻게? 라고 해서 철강 증산을 추진하게 됩니다. 그래서 재래식 용광로를 만들어요. 그래서 철강 증산 사업을 하는데 이게 실패하고요. 그 다음에 인민공사라고 해서 뭐 공동육아라든가 그 다음에 공동체로 계속해서 뭔가를 하겠다라고 했던 모든 것들이 대부분 실패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너무 낡은 용광로의 문제도 있었고요. 이때 당시 자연재해가 겹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굶어 죽는 일까지 벌어져요. 그래서 결국에는 마오쩌둥이 결국에는 이 권력을 독점하고 있다가 자신의 입장에서 뭔가 해보자고 했던
대약진과 인민공사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이 결국에는 실패했으니까 마오쩌둥이 권력에서 밀려나겠죠.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일시적으로 자칫 이 자본주의적 방식으로 보일지라도 일시적으로 개혁을, 아주 잠깐 개혁을 해야 되겠다고 해서 류 샤오치와 젊은 시절의 덩 샤오핑이 있습니다. 이때는 덩 샤오핑 혼자 이게 아니에요. 류 샤오치라는 사람이 더 있어요. 그래서 이 둘, 특히 류 샤오치 중심으로 일시적 개혁파가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마오쩌둥이 권력에서 밀려났지만 자신은 이게 마음에 안 든다는 거죠. 여전히 자신의 대약진 운동과 인민공사가 오류가 아니라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저 류 샤오치하고 덩 샤오핑이 하는 개혁은 개혁이 아니라 자본주의 문화를 수입하는 방식이다. 이거 문제가 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당시에 홍위병이 있습니다. 홍위병은 굉장히 어린 소년이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어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청소년들이 막 이렇게, 그리고 대학생까지. 그래서 이들이 중심이 돼서 기성사회, 이 기성세대였던 류 샤오치하고 덩 샤오핑은 자본주의 문화에 쩌들었고, 당시의 관료, 당시 심지어 공무원들, 학교 선생님들도 다 자본주의 문화에 물들었다라고 해서 마오쩌둥이 걸기, 일어나라 라고 해서 이들과 힘을 합치게 됩니다. 그러면서 실질적으로는 반대파를 제거하는 그 운동으로 간 게 문화대혁명이에요. 그래서 기성세대들을 뭐 학교 선생님들도 막 이렇게 끌고 나와요. 그래갖고 목에다 칼 채우고 막 인민재판하고 막 그러던 때예요. 문화대혁명. 그리고 이제 전통이란 걸 없애야 된다 그래갖고 여러 가지 전통들도 막 없애다 막 그러던 시절이에요. 그래서 과격하고 급진적인 운동으로 대중운동을 펼쳤던 것을 문화대혁명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굉장히 중국 사회가 혼란기에 있었던 때가 20년간이에요. 그러다가 1976년에 마오쩌둥이 죽어요. 죽고 나서 나중에 이제 공산당이 이를 수습하면서 문화대혁명 하나의 이 오류다라고 인정을 하게 됩니다. 문화대혁명이 끝나고 나서 마오쩌둥이 죽고 나서 그럼 누가 권력을 잡았느냐? 이제 덩 샤오핑이에요. 류 샤오치는 문화대혁명 기간에 이제 사망하게 되고요. 결국 덩 샤오핑이 수습하게 되면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결국에 먼저 중국 인민의 배를 불려야 된다. 우선 이 경제적으로 좀 안정을 시켜놓고 공산주의를 하든가 말든가 해야 된다라고 해서 개혁 개방 정책을 전면적으로 실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덩 샤오핑의 개혁 개방 정책을 79년부터 보는 경우도 있고 뭐 80년대로 보고 있는데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1980년대로 연결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덩 샤오핑이 4대 부문의 현대화라고 해서 농업, 공업, 국방, 과학기술에서의 현대화를 진행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외자 유치하고 경제 특구를 설치하게 됩니다. 이때 이제 이른바 많이 쓴 용어가 흑묘, 백묘론이라는 용어를 동아시아사 교과서에도 쓰고 그 다음 세계사에서도 쓰는데요. 자, 실용주의. 그래서 까만 고양이건 흰 고양이건 쥐만 잘 잡으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실용적으로 좀 나아가자라고 해서 실용주의 노선 혹은 덩 샤오핑의 개혁 개방 정책으로 갖게 봅니다. 자, 그리고 덩 샤오핑은 이제 미국과 수교를 맺게 돼요. 이거 전에 몇 년이라고 그랬죠? 1979년이죠. 자, 다만 경제적 실용주의 정책이고요. 오늘날까지도 중화인민공화국은 정치적으로 여전히 공산주의 국가예요. 자, 그래서 미국과 수교를 하면서 좀 유연해진 모습을 보였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런 와중에 나름대로 성과를 거두는데 그러면서 80년대 이 덩 샤오핑이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그 개혁 개방 정책으로 가는데 공산당 지도부가 여전히 정치적으로는 보수적이고 그러니까 경제만 실용주의 노선을 선택한 거예요. 그리고 부패 있었어요. 그리고 경제적으로 이 개혁 개방 정책을 폈는데 이 인플레이션과 빈부격차라는 문제가 분명히 나타나게 됩니다. 이 문제가 잘 해결이 안 돼요. 그러자 지식인층과 학생층이 민주화를 요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바로天安門 사건이라고 해서 시위에 나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天安門 광장으로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덩 샤오핑이 그리고 그 공산당 지도부 쪽에서는 군과 경찰을 보내서 무력 진압하면서 사망자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天安門 사건이 있는데 이것을 분명히 민주화 운동으로 본다! 라고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지난 3년까지 우리나라의 이 4.19 혁명부터 시작해서 87년 6월 민주항쟁까지 많이 비교를 했던 게 이天安門 사건이에요.
그리고 올해는 여러분들이 연도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올해 조금 연도를 강조하고 있죠. 근현대사에서 특히 제가 연도를 좀 강조하고 있는데 그 전근대사까지는 제가 몇 세기 정도까지 알아두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근현대사 이제 6문제 나오는데요. 여러분들이 여기서는 제가 연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타이완을 볼게요. 타이완은 분명히 대만 섬인데 장제스의 국민당, 그래서 중화민국이라고 해서 순원의 중화민국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다라고 본인들은 천명을 했기 때문에 중화민국이라고 이렇게 제가 써놨고요. 자, 장제스의 국민당은 국공내전 이후, 즉 1946년부터 49년까지의 국공내전에서 패배한 이후에 이동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국민당이 강한 일당 지배를 하게 됩니다. 원래 타이완에는 타이완에 살고 있던 원래 사람들이 있었어요. 원주민의 이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국민당 정부가 어떻게 보면 간 거죠. 피신해서 간 건데 그러면서 자신들이 권력을 유지하면서 일당 지배를 한 거예요. 그래서 1987년까지 국민당 계엄 통치를 했습니다. 계엄이 계속해서 계엄 상황이었어요. 그러면서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를 제한했던 거예요. 그러다가 이 부분이 좀 더 이 새 교육과정과 교과서에서 강조가 됐는데요. 민주화 요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미 1979년 가오슝 사건이라고 해서요. 반정부 민주화 시위가 있었고요. 그러면서 야당이 결성돼요. 그게 이제 민주진보당이라고 해서 이른바 이제 민진당이라고 보통 많이 하는데요. 민진당이 있었고 계속해서 이쪽에서 민주화 운동을 해서 87년에 계엄령이 해제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복수정당제가 이제 도입이 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국민당 일당 이 집권이었는데, 그리고 지방선거가 시행되고요. 총통도 이제 직선제로서 민주화가 되는 흐름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 결과 2000년에 야당이었던 민진당의 천수이벤이 결국에는 이제 총통으로 당선이 됩니다. 수출이 돼요. 그래서 정권 교체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일본의 아까 봤던 민주당 하토야마 총리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던 거, 그 부분과 함께, 그리고 우리나라의 김대중 정부, 그리고 이 타이완의 민진당 정부에 대해서 정권 교체로서 동아시아에서 정권 교체, 평화적 정권 교체가 있었다라고 교과서에서 비교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고요. 다만 오늘날의 타이완은 국민당의 마잉주라는 총통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최근에 뭐 시진핑하고 만나기도 하고 막 그랬었는데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재는 다시 국민당으로 재집권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다시 자민당, 그 다음에 타이완은 국민당, 이렇게 재집권을 한 상황이다라는 것도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경제 발전을 해서 중소기업 중심으로 제조업, 무역, 서비스업 등, 그리고 아시아의 네 마리 용 중에 하나로 이제 불렸습니다. 원래 이제 우리나라, 그 다음에 홍콩, 그 다음에 싱가포르, 그리고 타이완, 이렇게 아시아의 네 마리 용이라고 했는데요. 이제 홍콩은 중국으로 다시 이제 반환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타이완이 이제 아시아의 네 마리 용 중에 하나로 있었고, 우리나라는 이제 그러다가 이제 선진국, 우리가 OECD에 이제 가입하게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타이완도 상당히 경제 발전했다. 그래서 요즘도 보면 타이완에 우리가 휴대폰이라든가 아니면 뭐 이 노트북 같은 걸 심심찮게 볼 수 있죠. 바로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비교하면 되겠고요. 자, 베트남으로 가겠습니다. 베트남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1, 2차 베트남 전쟁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봤는데, 복습하면 1976년 베트남이 이제 민주공화국이 아니라 사회주의 공화국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공산당 정권이 이제 독점하게 되면서 쭉 공산주의화 되면서 경제적 혼란이 있다가 아까 말씀드렸던 바꾸다 새롭게라고 했던 도이모이 정책이 1986년이에요. 그런데 이 86년을 좀 외우면 너무 어려우니까 아까 덩샤오핑의 실용주의 노선도 80년대였죠. 도이모이 정책도 80년대 후반, 이렇게만 알아두시면 되고요. 개혁개방 정책이 추진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부터는 이제 동아시아의 갈등에 대한 부분으로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부터 이제 128페이지에 대한 얘기인데, 이 128페이지부터 시작해서 129페이지까지에 대한 부분은 이제 갈등과 화해라는 부분을 좀 보시면 되겠고요. 제가 이렇게 합쳐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영토 분쟁에 대해서 쿠릴 열도, 그리고 센카쿠, 그리고 시사군도하고 난사군도가 있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독도는 일본 쪽에서 부당하게 얘기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하나하나 한번 좀 살펴볼게요. 먼저 이제 쿠릴 열도, 북방도서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일본 쪽에 봤을 때는 북쪽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쿠릴 열도에 19세기 러시아하고 일본이 사할린과 홋카이도로 이제 각각 진출을 했는데, 러일 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했다. 이게 1904년부터 1905년. 그래서 일본이 포츠머스 강화 조약을 통하여 이 사할린에서 50도 이남까지 일본이 다 차지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우리가 전에 배우다시피 1945년 2월 달에 소련이 얄타 회담을 근거로 해서 이제 대일전에 참전하게 돼서 8월부터 참전한다 그랬죠. 그래서 소련이 결국엔 전승국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소련이 이 영토를 이제 소련이 가져가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따가 결국 특히 이 쿠릴 열도 쪽에 북방 4도라고 해서 4개의 섬에 대해서 영토 분쟁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다가 1956년 일소 평화조약 당시 소련이 반환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일본 쪽에다가. 그런데 아직까지 실천되지 않고 있고, 지금은 소련이 아니라 러시아잖아요. 그래서 러시아 쪽에서는 당연히 우리 거다라고 하고 있고, 일본은 돌려주겠다고 하지 않았느냐라고 하면서 영토 분쟁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 두 번째가 수능에 잘 나오는 센카쿠 분쟁인데, 중국 쪽에서는 갸오이다오라고 합니다. 그런데 센카쿠하고 갸오이다오가 있는데, 사실 이게요, 나중에 우리가 문제도 풀어보겠지만 거리상 보면 타이완에서 가장 가까워요. 그래서 실제로 중화인민공화국하고 일본 간의 영토 분쟁을 하지만 타이완도 엄연히 자신들은 중화민국이고 이거는 타이완 땅이야 라고 주장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사실 거리상으로는 타이완이 가장 가까워요. 그런데 이 연원을 보니까 일본 입장에서는 유구, 기억납니까 여러분들? 중개무역으로 발전했던 유구, 그러다가 17세기 때 사스마번의 이 간접 지배도 받았었고 1879년에 메이지 정부에 의해서 오키나와 현으로 편입이 됐다, 이 얘기를 말씀드렸는데 영토가 편입이 됐다. 그러면서 오키나와랑 가깝기 때문에 오키나와까지 포함해서 넓게 센카쿠까지 일본은 우리 땅이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더더군다나 타이완과 거리 가깝다고 하는데 청일전쟁에서 일본이 이겼죠. 1895년에 시모노세키 조약. 시모노세키 조약에 의해서 타이완 펑우제도까지 다 포함됐으니까 타이완을 식민지화하면서 센카쿠도 당연히 우리 거였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2차 세계대전에서는 일본이 패배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미군이 점령한단 말이에요. 특히 미군이 이 미일 안전보장 조약을 맺으면서 오키나와에 주일 미군 기지가 있었는데, 그래서 미군이 오키나와까지 차지하다가 1970년대 오키나와 등을 일본에 이제 반환합니다. 따라서 이때가 결정적으로 센카쿠도 일본 거다라는 게 일본 입장이에요. 특히 오키나와가 써주세요. 1972년에 반환이 돼요. 그래서 이 1972년 때 센카쿠 열도도 마찬가지로 일본에 반환된 거다라는 게 일본 입장인 거예요. 근데 사실 특히 이 센카쿠 열도가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굉장히 이 분쟁의 초점이 됐던 이유는 거기에 자원이 많아요. 자원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중국도 일본도 타이완도 놓칠 수 없는 곳이 바로 센카쿠 열도 다오이다오인 곳이에요. 자, 여기에다가 혹시 몰라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 써주세요. 컨퍼런스. 중국은 이미 명청 때부터 유구가 조공무역을 했기 때문에 조공 바쳤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따라서 원래 중국의 영토다, 갸오이다오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기본은 이거예요. 기본은 이 얘기예요. 자, 그 다음 시사군도하고 난사군도가 있는데요. 자, 시사군도하고 난사군도가 있는데, 시사군도는 서사군도라고도 하고요. 난사군도는 남사군도라고도 해요. 그러니까 서쪽과 남쪽인데, 시사군도는 파라셀 군도라고도 하고요. 베트남에서 상당히 가까워요. 그래서 중국과 베트남 사이에 대립이 있었다라고 알아두시고요. 난사군도는 좀 더 남쪽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베트남의 선생님 늘 얘기하다시피 남쪽으로 내려가면 동남아시아랑 걸쳐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스프레틀리 군도라고 불리는데요. 중국, 베트남뿐만 아니라 타이완, 필리핀, 브루나이, 말레이시아까지 동남아시아 국가들까지 등장합니다. 필리핀 하나 알아주세요. 필리핀. 보통 이제 6개 국가 등 얘기하는데 주로 핵심으로 필리핀이 있다는 것도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 일본이 계속해서 말도 안 되는 독도를
얘기하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이미 울릉도의 부속 도서로서 삼국시대부터 계속해서 울릉도의 부속 도서로서 했던 것이고 조선시대 때 조선 후기 숙종 때 안용복이라고 해서 당시 에도막부로부터 확인까지 받아왔다. 당시 너희들 에도막부 아니냐? 근데 우리 안용복이 분명히 받아온 거 아니냐? 라고 얘기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 결정적으로 그래 근현대에서 법, 문서 이런 거 되게 중요하다고 하는데 대한제국의 제7령 41호 이 칙령 41호에 울도군으로 승격을 하고 울릉전도와 죽도 및 석도를 관할한다라는 것이 명시되어 있다 하거든요. 그래서 울도군으로 승격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군수를 파견하겠죠. 그래서 석도까지 독도까지 관할하도록 분명히 문서가 있다 어쩔래? 라는 게 우리 입장이에요. 문서가 있잖아요. 그쵸? 더더군다나 일본 쪽에서 우리 예전에 이관팔성제라고 해서 일본에서 제일 높은 그게 바로 대신이 태정관이었잖아요. 태정관의 지령이라고 1877년에 일본 영토가 아님이 명시되어 있어요. 그러면 러일 전쟁은 전쟁이라는 말도 안 되는 상황 속에서 불법적으로 점령한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독도는 당연히 우리 땅이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자, 일본군 위안부가 있는데요. 자,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위안부라고 이제 따옴표를 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정말 있어서는 안 될 일이다. 전쟁 중에 이 성노예로 동아시아 등 여성을 강제 동원했다. 그런데 일본 정부, 이게 분명히 일본 정부가 공식적으로 분명히 개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안 했다. 자기들은 개입 안 했다라고 했는데 이제 돌아가셨습니다. 김학순 할머니의 이 증언이 있었고요. 그 다음 일본 정부에서 고노다마라고 해서 1993년에 당시에 관방장관이었던 고노 장관이에요. 당시에 고노 이 관방장관이 분명히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시사적인 문제로 분명히 남아있는 문제다. 그리고 사과 및 보상이 미흡했다는 부분을 우리가 꼭 알아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동아시아라는 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더불어 살고 있다고 하지만 분명히 과거사 문제가 제대로 해결이 안 된 부분이 있다. 과거사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어떻게 우리가 미래로 나아갈 수 있겠냐라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 또 하나. 이 일본에 교과서 왜곡이 있는데요. 교과서 왜곡하면 보통 여러분들이 이 나중에 나오는 새로운 역사 교과서 세영모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는데요. 이미 82년에 일본의 교과서 문제가 있습니다. 자, 교과서 왜곡이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82년이었는데 교과서에서 자신들의 침략 행위를 계속해서 부정하거나 왜곡된 식으로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주변 국가들의 역사를 왜곡을 했단 말이죠. 예를 들면 3.1운동을 폭동으로 기술합니다. 폭동으로. 잘못됐죠. 그렇죠? 그 다음 자신들의 침략 행위를 진출로 이런 식으로 표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하고 중국이 굉장히 비판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러면서 우리나라가 바로 독립기념관을 만들게 됐던 그 바로 계기가 됐던 일이기도 하고요. 일본은 이게 한 교과서만 나와요. 그래서 일본 쪽에서 뭐라 하냐면 그래 그럼 우리가 주변 국가들을 배려해야 되겠구나라고 해서 인접 국가에 대한 배려로서 교과서 기술에서 주변 국가들의 상황을 배려하겠다라는 이 검정 기준에 걸린 제국 조항, 이웃인 국가들을 배려하겠다는 조항을 이제 기준에서 마련하겠다라는 게 이게 이제 한 교과서에 보면 등장하는데요. 그런데 1990년대 가게 되면 일본 경제가 이제 악화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일본이 80년대 말부터 이렇게 지금 이 신호등이 빨간색 신호등이 켜지면서 위기가 닥친다라는 게 왔는데 결국 1990년대 초반 되면 버블 경제가 거품 경제가 결국에는 터졌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일본 경제가 90년대 계속해서 악화되는 와중에 이제 보수 세력이 이제 결국에는 집결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히노마루와 기미가요라고 해서 히노마루가 국기고요. 기미가요가 국가예요. 네, 그래서 그 일본 제국주의 상징인 이 히노마루하고 기미가요를 이제 다시 부활시킵니다. 그 최근에도 보면 우리가 그 대중문화에서 이 히노마루 같은 게 막 등장하면 정말 우리가 그런 거에 대해서 비판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돼요. 그 일장기에서 더 이렇게 뻗어나가는 모습 알고 있죠, 여러분들? 제가 굳이 표현 안 해도 하고 싶지 않아서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히노마루하고 기미가요를 이들이 부활시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군국주의에 대한 향수, 그걸 부활시키는 거죠. 그렇죠? 잘 보셔야 돼요, 우리가 오늘날에도. 자, 그 다음 보수 우익 세력이 새로운 역사 교과서를 만드는 모임, 이른바 세영모라는 걸 만들고
교과서를, 검정 교과서를 이제 만들어냅니다. 특히 여기서 자신들이 일으킨 침략 전쟁에 대한 반성이 없어요. 그래서 기존의 역사에 대해서 뭐라고 그러냐면 자학사관이다. 자기 스스로를 학대했다. 라는 것이죠. 아니, 잘못된 것에 대해서 성찰하고 반성하는 게 왜 학대예요? 그래서 자학사관이라고 해서 비판하면서 일본의 구구 세력들이 이제 뭉칩니다. 그러면서 고대사를 왜곡합니다. 특히 이제 대표적으로 임나일본부라고 들어보셨죠? 한반도 남부를 일본이 고대에 이미 식민지로 점령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근대에 와서 20세기에 와서 일본이 한국을 식민지배한 게 뭐가 잘못된 거냐? 원래 우리 땅인데 이런 식으로 잘못된. 자, 이 부분 여러분들 우리 보셔야 되겠고요. 그러면서 2002년부터 중학교 교과서로 일부가 채택이 되면서 이러면 이제 후소샤 교과서라고 얘기하죠. 지금은 또 그 교과서가 또 분화가 됐어요. 어쨌거나 일본에서 교과서 왜곡이 계속해서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자, 상당히 우울한 얘기만 많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아시아 미래를 위해 이 화해를 하는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다라고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대표적으로 한일 및 중일 간 공동 역사 연구 같은 부분이 분명히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래를 여는 역사 같은 그런 책도 한번 나온 적이 있고요. 그다음 또 하나 이제 그래서 역사 공동 교재가 발간되는 노력도 있고요. 뭐 최근에는 조선통신사에 대해서 한일 간에 서로 교류를 통해서 뭐 복원한다거나 그런 흐름도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상당히 이 우려스러운 모습도 있지만 일본 내부에서 분명히 성찰하고 교류하려는 그런 목적도 분명히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런 걸 잘 봐야 되겠어요. 자, 그 다음 지금까지도 가장 시사적이면서 그리고 또 수능과 관련된 부분이 야스쿠니 신사 참배인데 자, 일본은 계속해서 여러분들 신토라고 해서 그들 나름대로의 신앙이 있죠. 전통 신앙이 있는데 일왕을 위해 전사한 영령들을 제사 지내는 곳이 야스쿠니 신사예요. 일본 도쿄에 있고요. 가장 큰 신사예요. 그런데 여기에 도조 히데키 등 A급 전범이 합사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쓰면 학생들이 도조 히데키가 야스쿠니 신사에 묻혀 있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무덤이 있는 게 아니고요. 그 합사자 명부의 이름으로 올라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가서 이제 제사를 지내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뭐가 문제냐면 여전히 그들의 입장에서는 이 일왕을 신의 후손으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신사를 만들어 놓은 거고 그래서 신의 후손을 위해서 싸우다 죽은 사람들을 이렇게 제사를 지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나 중국이라든가 이렇게 봤을 때는 저들이 계속해서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군국주의를 부활하는 거 아니야라고 굉장히 지금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또 원래 이게 일본 정부에서는 국가시설을 막 만들려고 했는데 민간 종교시설이거든요. 그런데 이 보수 세력들이 계속해서 참배를 해요. 그 의도가 있는 거죠. 특히 나카소네 예전에 총리, 그 다음에 고이즈미 총리, 그리고 최근에 아베 총리, 일본의 최고 책임자들이 정치인들이 가서 거기서 참배를 한단 말이죠. 도대체 무슨 뜻으로 그렇게 참배를 하냐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와 중국 등에서 침략을 미화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반성이 아니라 오히려 그 영령들의 제사인데 자신들이 간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 무슨 뜻이냐? 우리 입장에서는 그래서 굉장히 우려와 그 다음에 비판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까지도 야스쿠니 신사에 대한 문제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보시기 바라고요. 합사되어 있다라는 말이 여러분들이 합사자 명부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또 하나 참 어떻게 보면 이 동아시아라는 그리고 동아시아사라는 이 교과서 그리고 이 과목이 보면 한국, 중국, 일본, 베트남까지 있잖아요. 그런데 또 하나 중국도 계속해서 중국 뭐 요즘은 나름 그들이 뭐 굴기라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이렇게 나름대로 자기들이 이제 커가는 그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데 중국도 점점점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그 패권화되는 모습이 분명히 좀 있어요. 중국도 이렇게 강국으로 자신들이 강대국으로 성장해가는 모습이 노골적이진 않지만 보여요. 특히 동북삼성이라고 있습니다. 동북삼성이라고 해서 랴오닝성, 그 다음 지린성, 그 다음 헤이롱장성. 중국 입장에서 간단히 보면 동북지방, 우리가 보통 예전에 만주라고 불렀던 바로 그곳인데 중국의 동북삼성 지역에 대한 역사 및 지리 등을 조사 연구하는 프로젝트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의미가 뭐냐라고 봤더니 이 동북 삼성은 예전에 바로 우리가 만주 한반도 했을 때 고조선의 역사를 배웠고 고구려의 역사를 배웠고 발해의 역사를 배워서 우리 역사와 관련된 바로 그 부분인데, 그런데 뭐라고 그러냐면 고조선, 고구려, 발해 다 중국의 지방 정권이야 라고 하면서 우리의 역사를 왜곡한다는 얘기죠. 자, 이 중국과 일본 그리고 바로 우리나라가 있는데, 우리가 양쪽 중국과 일본하고 이 사이 속에서 우리가 독립을 보존하면서 우리가 정말 이 우리의 역사와 그리고 우리 나름대로의 발언력과 그리고 이 국가로서의 존재를 유지하는 것이 참 어떻게 보면 이렇게 정말 쉽지 않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까지 지켜온 정말 우리가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데 중국 쪽에서 이렇게 지방사를 왜곡하는 거예요. 또 하나 교과서에 보면 만리장성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만리장성을 더욱더 막 이렇게 쫙 원래부터 고대부터 만리장성이 여기까지 있었다라고 얘기하면서 중국은 자신들의 영토와 세력권에 대해서 더욱더 이렇게 왜곡하면서 확장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럼 우리 입장에서는 뭐지? 라고 바라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현재 사실 동북공정은 종료가 됐어요. 그리고 한중 정부 간의 문제 확대를 방지하기엔 합의가 되어 있지만 여전히 사실은 이 동북공정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우리 동북아 역사재단이 만들어지고 이 동아시아사라는 과목이 생겼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니까 중국과 일본 상황 속에서 우리가 정말 제대로 동아시아를 보자라고 해서 이 과목이 생겼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또 하나 화해를 위한 노력이 있는데요. 이번 교과서에 보면 여성국제전범법정이라고 해서 이거는 그 아시아 여성 및 시민단체들이 참여를 해서 당시 분명히 히로히토 일왕이 전쟁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일본군 위안군 문제에 대해서 추궁했던 여성국제전범법정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동아시아 협력체제로서 아세안과 바로 한중일 정상회의가 있고요. 동아시아 정상회의도 있습니다. 그리고 동북아 환경협력계획이라고 해서 이런 것들도 있다라는 정도만, 여러분들이 화해를 위한 노력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그 경제성장 그리고 동아시아 갈등과 화해까지 왔는데요. 마지막 한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고노다마가 나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 영토 분쟁 관련돼서 지도가 나올 수도 있는데, 제가 이제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수능 개념에서 했던 여러 가지 개념들을 3개년 기출을 갖고 특강을 만들었어요. 수능 기출 특강이라고 해서 거기는 단순한 문제풀이가 아니라 개념이 어떻게 선지로 구성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보여드리려고 제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거기서 각 단원에 대한 문제들은 좀 더 자세하게 하기로 하고요. 오늘 이 마지막 32강에서는 영토 분쟁과 관련된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도를 보려고 하는데, 다음에서 설명하는 지역을 지도에서 옳게 고른 것은이라고 해서 청일전쟁 이후 일본령이 되었다가 1951년 일본에서 미국으로 이양되었다. 1972년 일본령으로 편입된 이후 현재는 일본이 관할하고 있다라고 나오죠. 자, 그래서 1969년 유엔이 석유 매장 가능성을 확인하면서부터 이 지역에 대한 주변국의 영유권 혹은 영토 분쟁이 본격화되어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다. 그럼 여러분들 72년 오키나와가 반환되면서, 그리고 센카쿠 같이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결정적 힌트, 청일전쟁이 나오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센카쿠를 찾으면 되겠는데요. 자, 우리 동아시아사 첫 번째 1강에서 동아시아 지도부터 시작했었는데요. 그때 제가 타이완 그리고 센카쿠 그리고 오키나와도 그렸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나로 답을 하면 안 돼요. 이건 오키나와예요. 다입니다. 다가 센카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타이완에서 오히려 더 가깝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고 지도가 나왔기 때문에 가가 쿠릴 열도에서 북방 사도라는 쪽이고요. 러시아하고 지금 영토 분쟁이 있고요. 그 다음 나는 오키나와예요. 1879년에 오키나와 현으로 편입이 됐고요. 그 다음에 다가 센카쿠, 랴오이다오라는 거, 중국 쪽에서는 랴오이다오라고 부르니까요. 라가 시사군도, 그래서 중국과 베트남, 마가 난사군도라고 해서 여러분들 필리핀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중국, 베트남 그리고 동남아시아까지 영토 분쟁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곳이 난사군도다라고 해서 지도를 통하여 한 번 더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답은 3번이었고요. 오늘 키워드를 보게 되면 경제성장과 동아시아의 갈등 화해까지 했는데, 일본의 자민당, 그래서 바로 55년 체제, 우리나라의 87년 6월 민주항쟁, 중국의 마오쩌둥과 홍위병의 문화대혁명, 그리고 1989년 연도 알아두세요. 중국 민주화운동인天安門사건, 그리고 베트남에서의 개혁개방정책 도이머이,
그리고 영토 분쟁에서 센가쿠 혹은 갸오위다오라고 불리는 곳을 정확하게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과 32강으로 구성된 수능 개념을 마쳤습니다. 제가 맨 처음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수능 개념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저자직강이지만 최대한 교과서 얘기를 담고요. 이걸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수능 특강, 수능 완성 가게 되면 수능 특강 집필진들과 수능 완성 집필진들이 3종 교과서를 어떻게 모아서 새롭게 단원을 구성했는지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알 수 있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또 하나, 수능 개념 이 교재와 강의 자체만으로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수능을 준비할 수 있도록 제가 개념과 그리고 각 단원마다 문제를 가지고 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새롭게 바뀐 동아시아사 여러분들에게 모든 것을 담아서 보여드렸고요. 이 속에서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개념을 잡으시고 단 기출이 궁금하다고 하면 저의 기출 특강으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고생 많았고요. 수능 개념에서 3종 교과서 개념 잡으시고 수능 기출을 통하여 확실하게 문제 유형과 선지들을 잡아나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고생 많았습니다. 여러분 파이팅!